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이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목생리학 질의응답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수목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아셨죠?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기 앞서서 지금 보시면은 질문 사항이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읽을 때는 제가 좀 안 보일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잣나무 잎 횡단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잣나무 잎의 횡단면 그림에서 위쪽을 표면이라고 제가 강의에 설명했다고 해요. 근데 아랫부분이 표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제가 여기를 표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이라는 게 뭐죠? 잎의 표면. 책상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책상 조직이 있는 곳. 자, 그리고 책상 조직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 여벽 조직, 세포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면 책상 조직이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부분 어때요?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죠. 그에 반면에 지금 이 아랫부분 볼게요.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뭔가 세포가 굉장히 느슨하게 없는 데도 있고, 그쵸? 세포가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조직의 특징이에요? 해면 조직. 잎으로 치면 잎의 뒷부분. 해면 조직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요 사진으로 봤을 때 윗부분이 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뒷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잣나무류 같은 경우 우리가 분화가 되어 있었죠. 그쵸? 여기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과 분화가 되어 있었는데 소나무류 같은 경우에 분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 답변도 제가 이렇게 뒤에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답변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혹여나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에듀피디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학습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기공의 개폐 조건 중 포텐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선생님 교재에는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기공이 닫힌다고 되어 있고 타 교재에서는 삼투 포텐셜이 낮으면 수분이 들어와서 기공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자체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을 동일시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을 때는 기공이 닫히는데 왜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면 기공이 왜 열리냐? 닫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분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은 다르죠? 그쵸?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 플러스 압력 포텐셜인 거고 그 다음에 삼투 포텐셜은 그냥 삼투 포텐셜인 거고 그쵸? 그래서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얘네를 일단 동일시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교재에 보시면은 수분 포텐셜 뭐라고 되어 있냐? 잎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며 기공이 닫힌다고 제가 기재해 놨어요. 자, 일단 이 수분 포텐셜 있죠, 여러분들. 수분 포텐셜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을 움직이려는 힘. 물을 움직이려는 힘. 이 강하면 수분 포텐셜이 높아집니다. 약하면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양.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분 포텐셜은 높아집니다. 물의 양이 적어지면 수분 포텐셜도 낮아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이 두 번째 개념으로 봤을 때 물의 양. 자, 이거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자, 이 수분 포텐셜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두 번째 의미로 봤을 때 물의 양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잎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잎의 물의 양이 적어진다. 물의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분 스트레스 커지겠죠.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공이 닫혀야 되겠죠. 왜요? 잎에 지금 물이 없는데 기공까지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산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기공이 닫혀야 되겠죠. 수분 스트레스가 생기면 당연히 기공은 닫혀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 자, 그러면 타교재에서 지금 삼투 포텐셜이 낮으면은 기공이 열린다고 되어 있다는데 저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타교재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삼투 포텐셜을 감소하고 보이시죠? 삼투 포텐셜이 감소하면 기공이 열리게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맞는 내용일까요?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자, 이게 왜 맞는 내용이냐? 자, 이거는 우리가 뭘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 강의에서 되게 제가 오랫동안 설명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기공의 개폐 기작.
기공의 개폐기작 파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사진 기억나시죠? 요 이미지 기억나시죠? 그쵸?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햇빛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 세포막에 있는 뭐가 있어요? 청색광 수용체가 있어요. 청색광 수용체. 청색광 수용체가 햇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소이온이 나갑니다. 수소이온이 나가요. 수소이온, 이 세포에 있던 수소이온이 나갑니다. 수소이온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에는 마이너스의 성질이 강해져요. 마이너스의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에서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막 들어옵니다. 칼륨 이온이 막 들어와요. 칼륨 이온이 막 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플러스 성질이 또 강해져요. 플러스 성질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또 마이너스 애들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염소 음이온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레이트, 교재는 말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말레이트 음이온. 말레이트가 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산 음이온이 막 들어옵니다.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다시 마이너스인 애들이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자, 지금 수소 하나 나갔는데 지금 칼륨 들어와, 염소 들어와, 염소랑 같이 수소이온 또 들어와, 그 다음에 말산까지 들어와. 다른 물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용질이 되는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뭐가 높아지냐면은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삼투압이 높아져요.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거는 삼투 포텐셜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이건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건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삼투압이 높아지고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은 물이 들어옵니다.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짜지는 거예요. 세포가 짜지니까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팽팽해지겠죠. 이렇게 땡땡해지겠죠. 땡땡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부풀어져요. 부풀어지면서 뭐가 생겨나요? 이 구멍이 생겨난다고 했었잖아요. 이 구멍이 뭐예요? 기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니까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기공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기공이 열렸죠. 그쵸? 기공이 열렸죠. 그래서 이 교재, 타교재에 있는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삼투 포텐셜이 감소하면 기공이 열리게 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여기 수분이 안으로 이동하고 팽압이 증가하고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주셨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왜 이 질문을 주셨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지금 이 교재가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서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교재예요. 많이 사용하는 교재인데 거기에 이 문제가 잘못됐어요. 지금. 다음 중에서 기공이 열리는 공변세포의 조건은? 자, 공변세포가 어떻게 됐을 때 기공이 열리냐? 근데 정답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수분 포텐셜이 낮으면은 기공이 열려요? 수분 포텐셜이 낮다는 건 뭐예요?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물의 양이 줄어지면은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잖아요. 커지면 기공이 닫혀야 되겠죠. 증산작용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기공이 열린대요. 근데 이게 맞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이 문제를 푸신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헷갈리시고 지금 이것도 헷갈리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강의 관련 지리 파트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문제를 풀긴 푸시는데 기출문제만 푸셔라. 5회차부터 10회차 기출문제만 푸시고 절대 풀지 말아야 할 게 뭐냐. 1에서 4회차 기출 복원된 문제는 절대 풀지 마시라. 왜 풀지 말라고 한 거는 그 강의 관련 지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복원 문제 절대 푸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도 그냥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모의고사 중 하나잖아요. 그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문제를, 물론 대부분이 오류가 없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오류가 없는 문제가 많지만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지식 체계가 그대로 무너져요. 지금 어때요?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쵸?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안 푸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메일에 대해서 다 답장을 드리는데 지금 요런 건 사실 잘 답장을 안 드립니다. 답장을 드리면 오히려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악영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기출 1에서 4회차 기출 복원 문제라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험생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잡아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았던 질문이에요. 지금 6건이나 되는데 내수피의 범위. 내수피의 범위. 자, 내수피는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인데 주피도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인가요? 아니면 주피는 코르크 조직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본서에는 주피가 코르크 조직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피라고 하면은 수피는 외수피 플러스 그 다음에 내수피라고 부르죠. 수피는. 그쵸? 인정하시죠? 그리고 외수피는 무슨 용어로도 쓰였냐면은 여기 조피라고도 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여기 교재에서는 이 내수피를 주피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피라고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외수피는 하나니까 이 외수피밖에 없으니까 조피라고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내수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으로 이 이미지에 되어 있어요. 그쵸? 내수피는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주피라는 용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주피라는 말이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 즉 내수피랑 똑같은 말이다. 주피라는 말이 내수피랑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아니다. 주피는 코르크 조직만을 말하는 것이다. 사부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코르크 조직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이경준 교수님의 수목생리학이잖아요. 기본서. 그쵸? 기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도 이걸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수피는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이 맞아요. 사부 조직이 맞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주피는요, 코르크 조직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주피가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이라고 하는 자료 반, 주피가 코르크 조직이라고 하는 자료 반. 그래서 딱 반반인데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이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주피는 코르크 조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이거 관련된 부분은 제가 1차 강의에서 좀 수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셨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수피는 뭐라고요? 코르크 조직 플러스 사부 조직. 그 다음에 주피는 뭐라고요? 주피는 코르크 조직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계시고 시험 쳐주세요.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르크 조직만 주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차 사부와 코르크 조직. 자, 2차 사부의 설명에서 2차 사부는 외수피로 변화된 다음 떨어져 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쵸? 그렇다면 사부 조직 바깥쪽에 위치한 코르크 조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2차 사부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2차 사부. 그리고 2차 사부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2차 사부 바깥쪽에 이렇게 코르크 조직이 있죠. 자, 이렇게 여기는 코르크 조직. 그다음 코르크 조직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부분. 외수피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외수피가 있어요. 자,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자, 2차 사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사부 같은 경우 이 부분 외수피로 변화된 다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직경생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2차 사부가 이 외수피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데 자, 2차 사부가 이쪽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거는 코르크 조직, 외수피를 뚫고 나가는 건데 그럼 코르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코르크 조직도 같이 밀고 나가는 거냐?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런 질문 주신 건데 자, 이건 일단 시험엔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강화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2차 사부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보라 색깔 형성층이 있죠. 그쵸? 아,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쵸? 자, 형성층이 있습니다. 형성층에서 계속해서 사부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형성층에서 계속해서 사부 조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사부 조직도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사부 조직과 만들어진 지 오래된 사부 조직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사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쌓여요? 노폐물들이 쌓이겠죠.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왜 노폐물이 쌓일까요?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사부 조직이 훨씬 더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좀 나중에 만들어진 녀석들 같은 게 계속해서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노폐물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딱해집니다. 말랑말랑했던 세포들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상태로 이 코르크 조직이랑 같이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면서 이 코르크 조직도 결합이 된 상태로 2차 사부에서 그 노폐물이 쌓인 2차 사부랑 같이 결합이 돼서 외수피로 가고 외수피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 주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코르크 조직이랑 같이 떨어져 나가면 코르크 형성층은 어떻게 해요? 코르크 형성층은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코르크 형성층은요, 여러분들 계속 생성이 되는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르크 형성층이 생성되는 조직이 어디예요? 줄기에서는 피층 조직입니다. 피층 조직. 그쵸? 피층 조직에서 기원해서 코르크 형성층이 생겨요.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근데 코르크 형성층이 이 2차 사부 조직이랑 같이 떨어져 나간 후에는 어디서 코르크 형성층이 다시 만들어지냐면 사부 조직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코르크 형성층이 여기 있다가 계속 그냥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외수피로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사부 조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쵸?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차 사부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코르크 조직과 같이 결합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코르크 조직은 이 2차 사부에서 다시 코르크 조직 형성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코르크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계 1, 관계 2는 서로 어떤 관계이며 별도로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작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P700, P680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관계 1, 관계 2는 서로 어떤 관계냐? 서로 이 광반응을 일으킬 때 서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건 첫 번째 과정인 거고 여기서 전자가 이동을 해야지만 여기서 관계 1이 이제 전자를 쏴줄 수가 있는 거죠. 전자 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관계라는 게 뭐예요? 관계라는 게. 자, 일단 이 광반응이 일어나려면 빛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백질 복합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관계.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단백질의 복합체. 이 전체를 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관계라고 불렀었죠. 그쵸? 관계라고 불렀었고, 자,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전자를 쏴주고 이 전자를 받아야지만 이 관계원이 움직입니다. 관계원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0.000 몇 초예요.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얘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별도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관계 2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관계 1이 일어나는 거니까 별도로 작동을 하는 거고 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 자, P700, P680은 어떤 의미냐? 관계 2 같은 경우에 P680이죠. P680이란 뭐냐면은 자, 최대 흡수 파장을 말합니다. 빛을 받아들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빛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느냐? 어떤 빛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2 같은 경우에는 68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700 나노미터. 이건 2, 이건 1.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70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적색광은 적색광이죠. 그쵸? 둘 다 적색광이지만 680 다시 한번 680 나노미터는 관계 2에서 최대로 흡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00 나노미터는 관계 1에서 최대로 흡수한다. 최대로 흡수한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볼게요.
56페이지 그림에서는 과당이인산이, 자 지금 호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에서 해당 작용에 관련된 내용. 과당이인산이 피루부산으로 될 때 NAD가 NADH2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설명이 다음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NAD가 NADH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지금 요 그림에 의하면 지금 과당이인산이 피루부산이 되는 이 과정에서 NAD가 NADH2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장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 NAD가 NADH로 변화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NADH2가 아니냐? 지금 이 질문을 주신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적은 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당 작용이 왜 에너지 생산율이 낮냐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디다 썼기 때문에? 이 NAD를 NADH의 형태로 변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산율을 낮다는 걸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을 뿐이지, 지금 이 하나 두 개가 지금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이 수소가 하나 두 개인 건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나중에 수정을 할 때는 제가 t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요것 때문에 에너지 생산율이 낮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게 2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과당이인산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될 때 인산 2개가 떨어지는데, 인산기 2개가 왜 2ADP가 아닌 4ADP가 4ATP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과당이인산이죠. 탄소 6개짜리 화합물에 인산기가 2개 있는 형태죠. 그쵸? 그리고 이 녀석들이 반갈이 됩니다. 반갈이 돼서 얘는 이 과정으로 가고요. 얘는 지금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쵸? 이 과정으로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인산기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랑 지금 이 피루부산이랑 차이가 뭐예요? 얘는 P가 있고 얘는 P가 없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이 P가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인산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는 인산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ADP가 1ATP로 되면서 하나의 인산기를 준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인산기 하나를 이 ATP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가 1로 가면서 인산기 하나를 지금 ATP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루부산에 이 인산기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인산기가 없는 건데,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산기가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되는데, 하나만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이렇게 1ATP가 1ADP만 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왜 2ATP가 되냐? 여기도 2ADP.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 ATP 2개잖아요. 그쵸? 2ATP 2개니까 4개의 ATP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산기가 4개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인산기가 2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 ATP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2개 하면 총 4ATP 아니냐? 지금 여기서 2개의 ATP는 어디서 난 거냐를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건데,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을 상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 지금 과당이인산이 바로 피루부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한 과정을 봐야 됩니다. 상세한 과정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과정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질문이거든요. 제가 드린 답변인데, 여기 보시면 과당이인산 있죠. 탄소 6개짜리 화합물은 2개의 탄소 3개짜리 화합물로 변환이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 부르려면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고 불러요. 글리세르,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시. 자, 이렇게 2개로 나눠볼게요. 글리세르, 그 다음에 디하이드록시 2개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반갈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반갈된 화합물이 뭐냐면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그쵸?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간다는 거예요. 2가지로 나눠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를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인산 같은 경우에는 5단계를 거쳐서 피루부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4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5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4단계, 5단계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나무의사에서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왜 이 ATP가 됐냐면 자, 얘가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외부로부터 인상기 하나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 5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상기를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를 더 받아서 2개의 인상기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 인상기를 받아서 2개의 인상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 인상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ATP를 형성을 하고 피루부산이 된 겁니다. 2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2개씩 떨어져 나갔으니까 ATP가 총 4개가 만들어지겠죠. 2개씩 만들어져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선생님 저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자, 이런 거는 언제 공부하시면 되냐면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내가 나무의사 공부를 시작하는데 6개월 이상 남았다. 그럴 때는 이런 거 공부하셔도 돼요. 공부하셨는데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 이제 6개월 이하여서 내가 본격적으로 나무의사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 나무의사 공부는 아니에요. 나무의사 공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무의사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와줄 뿐이지 이거는 나무의사 공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이해한 거는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때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막 뭐 1년 시험까지 1년 남고 뭐 8개월 남았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하세요. 그럴 때 하시고 6개월 이하,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다른 것들 더 이해하실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호흡에서 생성되는 ATP의 개수. 자, 강의에서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만 30이 ATP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28 ATP가 형성되고 해당 작용에서 2개 ATP, TCA 회로에서 2개 ATP가 생성되어서 총 32 ATP가 생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호흡 단계에서 에너지 생산율이 가장 높은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자, 호흡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해당 작용, 두 번째 단계 TC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단계잖아요. 그쵸? 산화적 인산화 단계인데 이 중에서 에너지 생산율이 가장 높은 게 산화적 인산화 단계였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강의 때 수정을 했었어요. 그쵸? 포도당 한 분자당 28개의 ATP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해당 작용에서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몇 개? 2개 형성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총 32개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분은 왜 이게 32개냐? 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28 ATP가 만들어지고 해당 작용에선 2개, TCA로 해서 2개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과정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들이 이 과정의 전체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과정들을 모르는 이상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일단 해당 작용만 보면은 해당 작용에서 왜 ATP가 2개냐? ATP가 왜 2개가 만들어지냐? 자, 포도당에서 처음에 과당이 인산될 때 ATP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투자 단계라고도 하죠. 그쵸? 이때는 2개를 씁니다. 그쵸? 2개를 사용을 해요. 지금 ATP가 ADP가 됐잖아요. 그쵸? 에너지 사용을 한 거고. 자, 과당이 인산해서 피로부산으로 될 때 ATP가 몇 개가 만들어져요, 지금? 총 4개가 만들어지죠. 플러스 4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2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플러스 2. 그래서 해당 작용에서는 2개가 만들어진다고 한 거예요, ATP. 그리고 TCA 회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요 이미지를 넣지 않았는데 TCA 회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2개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에서 왜 28개가 만들어지느냐? 이건 저도 몰라요. 이건 저도 모르고 과학자분들이 측정을 하신 겁니다. 포도당 하나당 28개가 만들어지더라. 측정을 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 영역이에요. 암기 영역.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해랑 암기랑은 아예 서로 다른 것이다. 얘네 2개를 상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해보신 분도 아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해보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면 알 거예요.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랑 이해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은근히 관계가 있는 관계다. 자, 한번 내가 정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자,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암기의 영역이다. 암기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만 우리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빙점. 빙점이 뭘까요? 자, 탄수화물의 기능 중 빙점과 관련하여 빙점은 어느 점인데, 그쵸? 빙점은 어느 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점보다 낮춰버리면 더 얼어버리지 않을까?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게 질문만 보면은 약간 헷갈려요. 어느 점보다 낮춰버리면 뭔가 어는 것 같고, 그쵸? 뭔가 온도를 낮추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온도를 낮추면 얼어버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일단 어느 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시를 들면 됩니다. 예시를 들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10도에서 어는 물질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0도에서 얼어요. 그리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B라는 물질은 마이너스 30도에서 얼어요. 자, 여러분들 상온이 몇 도예요? 상온. 우리가 보통 상온 한 18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상온이 18도 있습니다. 보통 상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상온에 시작을 하니까 상온에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영하의 온도를 가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까지 가야지 이 A라는 물질은 여기서 얼어요. 그리고 얘를 더 춥게 만들어요. 더 저온의 상태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30도까지 가야지만 얘가 얼어요. 자,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더 잘 얼까요? B가 더 잘 얼까요? 당연히 A가 더 잘 얼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면 A는 얼는데 B는 여기까지나 지금 저온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빙점을 낮춘다는 거는요. 빙점을 낮춘다는 거는 더 얼기 어렵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얼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 빙점을 낮춘다는 건 얼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0도예요. 어느 물질이. 얘는 잘 얼겠습니까? 빙점을 지금 엄청나게 낮춘 거죠. 얘는 잘 얼겠어요? 잘 안 얼겠죠. 잘 안 얼기 때문에 보통 이 녀석은 뭐 액체 이런 상태로 있을 겁니다. 고체 상태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얼질 않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빙점을 낮춘다는 것은 더 얼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얼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 이런 질문도 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뭐 커트라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얼기 어렵다. 빙점을 낮추면 낮출수록 얼기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된다. 이런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탄수화물의 저장. 강의에서는 탄수화물이 심재에 저장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교재에는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귀찮을 수 있지만 몇 강 몇 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재에 탄수화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이렇게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심재에 저장되지 않고 변제나 그리고 살아있는 조직에서만 탄수화물은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심재에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검. 심재에는 노폐물들이 쌓이는데 노폐물로 쌓이는 것 중 하나가 다당류인 검이 쌓여요. 다당류도 어쨌든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심재에도 탄수화물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쌓이는 것과 저장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저장은 뭐예요, 우리?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쌓는 것은 뭡니까? 그냥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재에 쌓이는 거는 그냥 진짜 그냥 1차원적으로 쌓이는 거고요. 쌓이는 거고, 저장된다는 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이 축적하는 거는 어디다만 축적을 한다고요? 살아있는 조직에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조직에만 저장을 하고, 이렇게 심재에 이런 다당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저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냥 노폐물이 쌓이는 거지. 이건 사용되는 탄수화물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환원적 아미노화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자, 보통 환원이라 하면 수소나 전자가 붙는 걸 환원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네요. 그쵸? 우리가 보통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붙든지 혹은 전자가 붙든지 아니면은 산소가 떨어져 나가든지 이거를 환원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여기서는 암모늄이 아미노산이 되면 오히려 수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왜 환원적 아미노화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환원적 아미노화란 암모늄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이죠. 그쵸? 근데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암모늄이 아미노산이 되면 수소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NH4예요. 그리고 아미노산, 지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수소가 더 적다는 거잖아요. 이분 말씀대로라면. 그쵸?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적을게요. 자,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NH4, 수소가 몇 개예요? 4개.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소가 최소 5개에서 한 12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암모늄보다 수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용어를 정의한다고 해도 환원적 관계가 맞습니다. 수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아미노산이 되면은. 암모늄에서 아미노산이 되면은 수소가 많아지니까 환원적 관계가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환원적 아미노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원적 아미노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양한 과정이 숨어 있어요. 여기서 아미노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배우진 않습니다. 지금 그쵸?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도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과정 중에서 이 암모늄이 이렇게 요 작용기를 가진 형태가 돼요. 이게 무슨 작용기죠? 카르보닐기. 이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가볍게 봐주세요. 자, 이 환원적 아미노가 진행될 때 암모늄이 카르보닐기가 생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아미노산이 되려면은 이 아민기가 있어야 되죠. 아미노기.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어때요? 수소가 2개나 늘어났죠? 그쵸? 이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민기,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환원적 아미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암기의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큐틴 보겠습니다. 큐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큐틴은 각피층에서 큐티클층을 이루는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는 말이죠. 그쵸? 우리 이 표면에서 방수 역할을 해주는 거 큐티클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큐티클층을 이루는 물질이 큐틴이고요. 자, 교재의 중간을 보면 큐틴이 엽록체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엽록체에서 주로 발견된다면 각피층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엽록체에서 각피층 오케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지금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잎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지금 이분의 질문은 이 표면에 큐티클층이 있고 이 큐티클층을 이루는 물질이 큐틴이잖아요. 그쵸? 큐틴이 좀 큐티클층을 이루는 물질로만 알고 있었는데 왜 엽록체에서 주로 발견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엽록체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하면은 엽록체에서 이 잎의 표면으로 큐틴이 이동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큐틴은 어디에서든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왜?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나무 전체는요, 줄기가 됐든 간에 뿌리가 됐든 간에 아니면 여기 잎이 됐든 간에 가지가 됐건 간에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DNA를 가지고 있고요. 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포들이 다 큐틴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자, 이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뿌리에서 큐틴을 만들어 가지고 잎의 표면까지 이렇게 보내줘.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왜 굳이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보내주냐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어요? 큐틴이 사용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큐틴이 잎의 표면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큐티클층 만드느라, 그쵸? 그러면 잎의 표면에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잎의 표면 세포에서 큐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금 엽록체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했었죠. 엽록체에서도 큐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엽록체에서도 큐틴을 만들어내는데, 자, 엽록체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 주로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엽록체에서는 뭘 만들어내죠? 탄수화물과 같은 수용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수용성 물질들, 물에 녹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큐틴은 뭐예요? 큐틴은 지질이에요. 큐틴은요, 지용성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요. 탄수화물과 같은 이런 수용성 물질들 있죠. 이 수용성 물질들이 몸 안에 움직이면서 얘들끼리 막 융화가 되든지, 그러니까 합쳐진다든지 아니면은 물에 녹아버려. 얘 이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물에 녹아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큐틴이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성 물질들에 작용해서 얘네가 뭐 융합된다든지 아니면 물에 녹아버린다든지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지용성이니까. 그래서 큐틴이 엽록체에서 그런 수용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 엽록체에서 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답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질대사에서 요 정유,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부르죠. 정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는 탄소수가 10개에서 20개, 기본서에는 10개에서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나요? 자, 정유가 지금 제 교재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수가 10개도 정유가 있고 15개도 정유가 있고 20개도 정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본서에서는 C10에서 C15까지만 되어 있다, 정유가. 자, 뭐가 맞느냐? 자,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 교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C10, 15짜리, 죄송합니다. 보통 C10에서 15짜리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많은데, 자, 20짜리도 일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사실로만 보자면은 C20에도 정유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20까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안 나올 건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되겠죠. 아마 20으로 맞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무기영양소의 흡수와 재분배. 자, 무기영양소를 체내에서 재분배하기 위해서 이동시킬 때는 목부를 이용하지 않고 사부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소는 뿌리에서 물관부를 통하여 지상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동은 체내 재분배가 아니라는 건가요? 어느 위치에서 목부에서 사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무기영양소가 재분배할 때는 사부를 이용한다. 근데 질소가 뿌리에서 이동할 때는 왜 물관부를 이용하냐? 이게 뭐 언제는 사부를 이용하고 언제는 물관부를 이용하는 거냐? 자, 여기 질문에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요거인 것 같아요. 흡수랑 재분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흡수는 뭐예요? 처음에 뿌리에서 일어나는 게 흡수죠. 뿌리에서 물과 무기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그쵸? 어디를 통해서? 물관부를 통해서 흡수를 하죠. 그리고 물관부에 있었던 그 흡수된 무기영양소들이 각각 기관으로 갑니다. 각각 기관으로 가고, 각각 기관에서 사용되고 이제 남는 것들, 혹은 노후화된, 예를 들어서 잎이 노후화됐어. 잎이 노후화되면은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들을 재분배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재분배, 내가 가지고 있던 영양소들을 다시 재분배할 때는 그때는 사부를 이용한다는 거죠. 흡수할 때는 뿌리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물관부를 이용하고요. 자,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목부로 사부로 넘어가는 건가요? 필요한 공간에서. 필요한 공간에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서 필요해. 물관부로 가다가 사부로도 이렇게 질러 가는 겁니다. 물관부로 가다가 사부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사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서 쓰이는 곳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포텐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99페이지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세포의 압력 포텐셜은 플러스라고 했는데 101페이지에서는 물을 최대로 흡수한 팽윤 세포는 수분 포텐셜이 0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압력 포텐셜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압력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을 지금 동일시 하신 거예요. 압력 포텐셜에서 이렇게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팽윤 상태에서는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여기 팽윤세포 물을 최대로 흡수한 팽윤세포는 수분 포텐셜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압력 포텐셜은 플러스인데 왜 수분 포텐셜은 0이냐? 압력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이 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걸 하나씩 우리가 보자면 압력 포텐셜에서 플러스 값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 포텐셜은 이 팽압이 중요한 요인이에요. 압력 포텐셜 값을 계산하는데 이 팽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팽압이 뭐예요? 수분이 들어왔을 때 그 수분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팽압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흡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세포벽을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팽압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때는 오히려 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디 있어?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물을 오히려 빼앗기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값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형질 분리 상태에서는 0이 되는 거예요. 원형질 분리 상태란 뭐냐면은 자 이게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안에 뭐 있어요? 세포막이랑 원형질이 있는데 둘이 이렇게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된 거예요. 세포벽이랑 세포막, 원형질이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물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팽압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세포벽에 어떤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압력을 아예 줄 수가 없죠. 압력이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압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 포텐셜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분 포텐셜로 돌아올게요. 자, 팽윤세포에서는 왜 수분 포텐셜 값이 0이냐? 제가 아까 전에 삼투 포텐셜과 수분 포텐셜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수분 포텐셜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물을 움직이려는 힘. 물을 움직이려는 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의 양이라고 했었어요. 자, 팽윤세포는 물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움직이려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 값이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가 수분 포텐셜 0이라고 볼게요. 수분 포텐셜 값이 0이고 우리가 수분 포텐셜, 수목에서 수분 포텐셜을 결정하는 거는 무슨 포텐셜이랑 무슨 포텐셜이에요? 삼투 포텐셜이랑 압력 포텐셜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압력 포텐셜은요. 삼투 포텐셜은요. 평소에도 이렇게 대단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왜냐면 순수한 물이 0인데 순수한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른 물질들이 막 껴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 껴있기 때문에 대부분 삼투 포텐셜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잘 볼게요. 그리고 압력 포텐셜은 대부분 한 요 정도 값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압력 포텐셜이에요. 압력 포텐셜인데 자, 물을 최대로 흡수하면 뭐가 증가해요? 압력 포텐셜이 증가하죠. 압력 포텐셜이 증가하는데 어디가까지 증가하면은 이 삼투 포텐셜과 똑같은 값으로 증가합니다. 자,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10이면 압력 포텐셜이 플러스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 플러스 압력 포텐셜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똑같아져서.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수분 포텐셜 0이 된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질문이. 끝도 없는데, 잠깐만. 와, 시간이 길어지네요, 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오류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진달래 단일성인가요? 장일성인가요? 자, 진달래, 단일, 장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잘 잡아주셨어요. 자, 여기 유성생식과 개화생리 요 파트 보시면 지금 어디 있어? 단일성 식물에 진달래가 들어있습니다. 단일성 식물에 진달래 있는데 여러분 진달래 장일성 식물이죠. 진달래가 언제 꽃펴요? 봄에 꽃 피잖아요. 봄에 꽃이 핀다는 거는 우리가 겨울이
시간이 짧잖아요. 그쵸? 낮 시간이 짧았다가 봄에 낮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낮 시간이 길어졌을 때 개화하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장일성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는 장일성 식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는 맞는데 진달래가 틀렸어. 진달래. 그래서 진달래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진달래는 뭐라고요? 장일성 식물로 들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에틸렌에 관한 설명입니다. 강의에서는 에틸렌이 뿌리에 축적된다고 하셨는데 책에는 줄기로 이동 후 독성이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 에틸렌이 뿌리에 축적되는 것도 맞고 줄기로 이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언제? 침수되었을 때. 침수되었을 때. 자,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 아, 뿌리 이 색깔로 그리면 안 되겠다. 자, 땅이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고 자, 침수되었다고 볼게요. 침수.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 에틸렌은 보통 어디에 이제 생기게 되냐면은 에틸렌은 온 몸에서 다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온 몸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뿌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어느 정도 찾다 싶으면은 여기가 에틸렌 고기압일 거고 여기가 에틸렌 저기압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압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확산에 의해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에틸렌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뿌리에서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은 뿌리에서 이 토양 밖으로 나가요. 토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침수된 곳에서는 이게 나갈 수 있나요? 침수된 곳에서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뿌리에 여기에 축적되는 거예요. 뿌리에 축적되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에틸렌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에틸렌이 많아지니까 에틸렌이 적은 곳으로 향하려고 할 겁니다.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줄기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아지니까. 줄기로 향하게 되고 에틸렌이 많아지면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줄기로 이동해서 독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뿌리에서 토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침수가 되면은 뿌리에서 토양으로 못 나가니까 뿌리에서 계속 축적이 되고요. 에틸렌이. 이 축적이 되면 여기가 고농도가 되겠죠.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저농도로 움직이려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확산하려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다? 줄기로 이동하게 된다. 줄기로 이동해서 에틸렌이 많아지면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줄기로 이동해서 독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둘 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죠? 잠시만요. 아, 여기까지. 오케이. 딱이다. 굿.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내서 봅시다. 침수와 뿌리 호흡의 관계. 침수와 뿌리 호흡의 관계. 침수는 뿌리 호흡을 방해하여 광합성량을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침수가 되어도 광합성은 어차피, 자, 이거 화학식, 광합성의 화학식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더 많으니까 광합성량이 조금이라도 증가하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쵸? 왜냐하면은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받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은 오히려 많죠. 침수가 됐으니까 물은 많잖아요. 그쵸? 물은 많고 이산화탄소는 어차피 뿌리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얻습니까? 우리 기공을 통해서 얻잖아요. 기공은 침수된 게 아니니까 이거 둘 다 얻을 수 있으니 이거 광합성 포도당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틀렸죠? 자, 합리적인 추론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고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뿌리 호흡이 방해되면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호흡은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인데 물에 잠기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호흡이 멈추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이게 기공을 닫게 하고 광합성을 감소시키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자, 이 두 질문을 관통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광합성과 호흡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수됐을 때를 가정으로 봐볼게요.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침수가 되면 여러분들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왜 안 돼요? 자, 침수가 되면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되는데 호흡이 왜 안 되냐면은 호흡의 세 번째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호흡의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산화적 인산화 단계입니다. 맞죠? 자,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막 전자가 이동하고 하잖아요. 그쵸? 전자가 이동할 때 이 전자를 마지막에 잡아주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구였어요? 그게 산소였잖아요. 산화적 인산화 단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산화적 인산화 단계가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호흡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즉 침수가 되면은 호흡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호흡이 못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광합성과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건데, 자, 여러분, 식물은 생물체 중에서 거의 가장 합리적인 생물체예요. 가장 합리적인 생물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무슨 작용이에요? 호흡은 광합성에서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안 돼요. 침수됐을 때는. 그쵸? 탄수화물을 만들어봤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왜 만들겠어요? 광합성은 여러분 이분 말씀처럼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 포도당 쌓아놓고 뭐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광합성 안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에너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 굳이 광합성을 하냐는 거예요. 호흡작용해서 ATP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광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광합성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할 수 있는데 호흡작용을 해서 광합성의 이 산물을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광합성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굉장히 길어지네요. 자, 토양학도 16가지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지금 수목생리학 질의응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